사실은 너무나 잘 안 일어나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믿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데 비행기 사고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에 여권 두고 오는 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대인관계에서의 관련된 불안도 잘 안 일어날 일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큰 망신을 당한다거나 사람들이 나를 되게 안 좋게 본다거나 하는 일이 생각보다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적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자신의 실수로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할까봐 걱정들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자기 실수 때문에 회사한테 큰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생길까봐 그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런 일은 잘 안 생긴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종선입니다. 저희 굉장히 반가운 게스트와 또 함께하게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홍균 교수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겸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 글쓰는 정신과 의사 윤홍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약간 오늘 사과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구독자분들도 또 귀신처럼 눈치채셔가지고 댓글을 남기셨는데 그날 제가 정말 힘들고 피곤한 날이었거든요. 유독 피곤해 보였던 게 영상에 드러나서 나중에 보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오늘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태로 모시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못 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불안함, 너무 불안해. 나 뭐라도 지금 더 해야 되나? 내가 이래도 괜찮나? 가만히 있는데 머리는 못 쉬고 있는 상태.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약화시켜서 이렇게까지 날 힘들게 하지 않게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생각했습니다. 네. 교수님은 불안감이 높으신 편인가요? 높죠. 무척 높죠. 저는 또 궁금한 게 박사님은 어떠신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사석에서도 잠깐 뵐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 제 생각엔 불안하신 분들이 되게 활달하거든요, 보통. 항상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시니까 불안하신 분들이 되게 근면성실하고 에너지 레벨이 높아요. 그래서 성공하신 많은 분들이 저는 되게 불안하다고 봐요. 그래서 분명히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불안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얘기를 해보거나 밥을 먹거나 그러면서 보면은 상당히 좀 낙천적이시고 불안이 없어 보여서 장동선 박사님은 어떠실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제가 볼 때 하루의 때에 따라서 불안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밥 먹거나 보거나 했을 때는 아마도 불안도가 낮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도 마쳤고 그치. 강연도 했고 이제는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사건이 끝났군요. 끝났죠. 끝났어. 근데 이제 강연장에 올라가기 전에 저는 혹시나 라이브 올라갔다 배 아플까 봐 화장실 3번 갔다 오고 그래서 안 보이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불안도가 높은 편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저도 아닌 줄 알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상담받았던 적이 있는데 저보고 장 박사님 불안도가 엄청 높으세요. 그래서 제가요? 이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떤 순간순간을 생각해보면 내가 유달리 불안한가? 이렇게 스스로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불안도가 되게 높다는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나는 불안도가 높았구나 라고 깨닫는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지방 강연 가면 혹시나 내가 말이 많아서 늦게 끝나가지고 기차 못 타고 못 올라올까 봐 기차표를 3개씩 사놔요. 심지어 만약에 기차도 안 되면 비행기가 있나 막 모든 루트를 더블 트리플로 바누는 스타일이고 가방 엄청 무겁게 지고 다니는데 도라에몽처럼 그거 메고 어디 사막에 떨어져도 살아남을 것 같은 걸 다 지고 다니고 불안도 높은 거 맞죠? 너무 흥미롭게 들으면서 동족을 만났구나. 그래요? 교수님이요? 네. 기차표도 여러 개 해놓고. 그쵸. 안 되면 내일 새벽에라도 또 진료를 하러 가야 되니까 뭐 첫 차도 좀 알아놓고. 맞아요. 플랜 A가 으트러지면 플랜 B, C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좀 괴로운 건 뭐냐면 그거 하느라고 강의 준비를 너무 못해. 맞아. 강의 준비 대충 하고 직전에 이제 패닉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보고 있죠. 맞아요. 그런 거 좀 괴롭고 그렇죠. 옛날에는 사실 저는 불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멘탈이 약한 줄 알았어요. 제가 멘탈이 약하구나, 그냥 나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불안이 높다 알게 됐고 저도 받아들이고 되게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동족 만나면 반가워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안도가 높지 않냐 얘기를 하긴 했지만 또 저희가 공부 좀 한 사람들이니까 불안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정의하는가 요 얘기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불안을 뇌과학적으로 정의하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불안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화한 시스템인데 위협 감지 시스템인 거죠.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근데 불안이라는 게 날 힘들게 한다는 거는 그 위협 감지 시스템이 과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늦을 수도 있고 뭐 기차 다음 거 탈 수도 있고 이런데 그 자체를 위협으로 생각을 해서 과활성화를 해서 투머치로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불안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정신과 쪽에서는 불안을 어떻게 정의를 하나요? 다양하게 뭐 다들 얘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불안은 알람 시스템이다 그렇게 봐요. 알람이 위협 감지 시스템 그렇죠. 비슷한 그렇죠. 거네요. 이게 자꾸 누른 거죠. 누가 눌러가지고 위기가 발생한 것 같다 하면서 각성을 시키고 알람이 막 울리고 있는데 안 울려도 되는 상황에서 울리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실 정도는 계속 억압을 하시거든요. 이건 불안이 아니야, 이건 불안할 일이 아니야 억압을 하시는데 이제 몸에서 계속 반응을 하니까 심장 두근두근 거리고 숨차고 요 반응으로 이제 오시죠. 신체적인 반응. 신체적인 반응으로 왔는데 또 그래도 억압을 하거든요. 이건 불안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심장내과를 한번 거쳐서 오시죠. 아. 네, 그래서 부정맥이나 뭐 다른 협심증이나 다른 증상이 없이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밤에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뇌에서의 위협 감지 시스템이 뭐냐라고 그러면 일단은 편도체 과활성화가 있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데 하나는 해마로 가서 기억 중추를 이제 건드리죠. 과거에 많이 불안하고 위협당했었던 기억을 계속 이제 꺼내시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상처가 있거나 안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기반해서 계속 편도체 활성화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울하신 분들은 우울했던 기억 계속 깨우시고 화나셨던 분들은 화났던 기억 계속 깨우게 되니까 요 트랙을 하나 가시고 또 한 트랙으로 가는 건 전전두엽 쪽으로. 그래서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힘드신다 보니까 대책 마련까지 못 가고 계속 과거하고 현재만 계속 왔다 갔다 이제 미래를 상상을 잘 못하세요? 차라리 미래까지 가면 좀 낫죠.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까까지 가면은 좋은데 거기까지 못 가고 과거하고 오늘까지만 왔다 갔다 이제 반추하시는 경우가 그러면은 상당히 괴롭죠. 그러니까 건설적으로 미래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내 과거에 갇힌 형태로 그렇죠. 과거에 어떤 안 좋았던 기억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안 좋았던 기억을 기반으로 또 안 좋을 거야 라고 전전두엽이 이제 계속 그 루프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종일 듣는 말이 어떡하죠거든요. 거기까지만 딱 질문만 하고 어떡할지 답은 안 내주죠. 거기서 더 가진 네, 않아요. 않고 옛날에도 이랬고 지금도 이렇고 또 옛날에도 이랬는데 전 어떡하죠? 해서 이제 끝나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돌면 돌수록 또 자극하는 게 왜 우리 뇌에서 우리가 HPA 축이라고 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 축, 그러니까 얘네가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 반응을 좌우하고 신체 반응으로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경직되고 심박이 뛰고 이걸 만드는 그렇죠. 요 축이 또 편도체 활성화랑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교감신경만 계속 때리니까 숨만 계속 하니까 또 산소 분압 올라가니까 과호흡으로 이어지고 근데 과호흡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괴로워져요. 경직이 오기 시작하면서 팔다리가 저리는데 이거부터는 거의 트라우마틱해지는 것 같아요. 과호흡을 경험하시고 나면은 이게 막 정말 죽을 것 같이 막 마비가 되니까 이제는 마음이고 감정이고 없이 아 내가 죽는구나 생각으로. 그게 공황장애에 그렇죠. 해당되는 거죠. 심장은 막 150번씩 뛰지, 몸은 굳지, 어지럽지, 머리 아프지 이러니까 이거는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또 알람이 막 울려버리니까 불안은 항상 PTSD랑도 같이 가고 강박이랑도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패닉이랑도 같이 가니까 많이 괴롭히죠. 사실 그 뇌과학적인 기전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회로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회로는 안 일어났어요. 아무런 자극도. 안 왔어 아직은. 네. 오늘 있을 일도 아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고 안 일어난 일인데 밤에 누우면 상상이 되면서 아 어떡하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라고 하는 이제 불안의 회로는 실질적인 자극이 닥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반추의 과정 전전두엽에서 편도체로 해마로 이 연결된 회로가 계속 돌고 돌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해서 일어나게 만드는 불안의 회로를 우리가 예기 불안이라고 부르면서 요건 주로 전전두엽 쪽에서의 과활성화가 편도체랑 해마랑 계속 돌면서 일어나는 네. 두 회로가
약간 다르고 그래서 요건 치료법도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가 뇌과학 쪽에서 얘기하는 불안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기 불안 있으신 분들이 되게 괴로워하시는 게 아직 오지는 않은 불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변에서 충고나 조언을 막 하시는 게 야,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왜 그걸 불안해해? 그 일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신경 써도 되잖아라는 조언을 받으시는데 생긴 다음에 뭘 어떻게 불안해? 이미 생기기 전에 불안해하는 게 불안이지. 그래서 불안인들은 당연히 그러고 싶지 않지만 미리 걱정하는 게 불안인데 어떻게 닥친 다음에 불안을 느낍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스스로를 위로하자면 매일 저녁 잠은 잘 자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 종일 불안해했던 일들이 그래도 상상했던 것보다 좋았어. 그래서 매일 나름 스스로를 위로하는 메커니즘이 오늘 하루도 사고 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최악을 상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매일 밤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맺고 끊음이 있으신 분들이 건강하신 것 같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좋아. 오늘도 내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그쵸. 이루어질지어다. 그렇죠. 매일 밤 불행하게 잠드는. 그렇죠. 오늘 아무것도 못했네 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네 하면서 이제 불행하게 잠을 못 자죠, 이런 분들은. 요거는 불안도가 너무 낮아서 생긴 일 아닌가요? 그렇죠. 불안도가 낮게 하루를 살다 보면 불안이 시게 오는 날이 있다는 거죠. 불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박자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거지. 불안은 저는 엔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이 꺼질 때 딱 꺼졌잖아요. 지금 감사하면서 시동을 껐으니까 다음날 이제 쉬고 다음날 또 시동 키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게 문제지 불안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를 보면 뭔가 불안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불안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독일에서도 살아보고 여러 곳을 많이 다닌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면 한국 사람의 불안도가 가장 탑인 것 같아요. 너무 불안도가 높아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느끼기에는 남들과 비교하는 모드 때문에 불안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아버지 직장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지금은 사실 부동산과 여러 영향으로 인해서 계층별로 나눠져서도 좀 살게 되고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자산이 워낙 크니까 나랑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괜한 환상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생각하는 게 되게 강해졌죠. 그게 다 불안을 증폭시키는. 이게 억울함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열등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분노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편도체를 자극하고 자율신경계와 부신을 자극하는 감정들이기 때문에 움직이게 하는 거죠. 지금 여러 감정을 말씀하셨는데 편도체가 불안, 공포만 느끼는 게 아니라 분노도 그렇죠. 편도체를 확 활성화시키잖아요. 그래서 한참 우리가 분노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요즘은 이제 제가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불안까지 내려온 거죠. 옛날에는 불안하지 않은 걸로 그냥 다 꾹꾹 누르다가 분노와 열등감으로 폭발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조금 사회가 발전을 해가지고 내가 불안하다, 너 불안해 보여라고 말이라도 좀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어요. 불안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그렇죠, 찾아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긍정적으로 봐야지 또 억압하지 않지. 이건 나쁜 거야.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나도 모르게 억압했다가 분노로 폭발해버리고 이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우울로 가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불안에 대해서 조금 계속 긍정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불안의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러닝이나 수영이나 유산소 운동을 정말 힘들게 한 하루 30분 정도 해줬다. 그러면은 사실 뇌에서는 어쨌든 이게 일종의 짧은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일부러 사서 고생하듯이 힘든 유산소 운동을 해주고 나면 이게 일종의 불안 백신이 돼서 24시간, 48시간 동안 실제로 불안할 만한 일이 일어나도 덜 불안하더라. 운동이 보호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반응인데 운동을 할 때는 BDNF가 나와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뇌를 막 보호해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냥 무섭기만 하고 불안하기만 할 때는 안 나온단 말이죠. 아드레날린만 나오고 끝나버리니까 이 뇌를 내가 공격하면서 보호는 받지 못해서 이제 노화로 갈 것이냐 건강으로 갈 것이냐가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으로 인해서 똑같은 비슷한 반응이 일어나지만 요거는 보호가 되면서 우리 몸에 좋은
어려운 건데 스마트폰 보면서 불안하고 있으면 세상이 망할 거야 막 그쵸. 이러고 있으면 근데 약간 운동한 느낌이 나요. 그렇게 불안하고 나면은 신체 반응을 심장이 뛰고. 했으니까 지칠 땐 똑같이 지쳐. 근데 마치 내가 뭔가를 생산적인 활동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잠깐 드는 거죠. 그래서 시험 전날 불안만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고 그래서 불안만 하고 어떡하지? 내일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나 이거 무대면 쓰레기 하면서 외우지는 않아. 그렇게 2시간을 한 다음에 힘들어 이제 쉬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나마 그때는 마음고생하면서 외운 친구들은 성적이 좋고 그냥 마음고생만 한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나뉘죠. 이 반대 케이스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늘 근면성실하게 살아왔어. 늘 쉬지 않고 일하고 달려왔어.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사실 아마 전문 육상 선수나 마라톤 선수 중에도 이런 경험을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은 걸로 아는데 남들 쉴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운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가진 게 있는데도 쉼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려놓는 거를 못해서 그냥 달려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몰라서 그러시는 경우도 많아요. 쉬어야 된다는 걸? 몰라. 배운 적이 없어. 부모님도 안 가르쳐줬고 사회에서 안 가르쳐줘가지고 말씀하신 운동선수들도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마라톤 선수들 일과를 봤더니 낮잠을 그렇게 많이 자더라고. 네. 훈련하고 차 마시고 명상하고 낮잠 자고. 나도 그거를 보기 전에는 마라톤 선수들은 맨날 하루 종일 훈련만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는 운동할 때는 찢어만 놓고 합성되는 거는 자면서 수면하면서 합성이 되듯이 학습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막 하는 거는 사실 가건물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붓는 거는 자면서 양생이 굳어지는 건데 그 과정에 대한 학습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많은 정보를 집어넣으면은 학습이 되고 자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도 수면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좀 무리할 때가 꽤 있거든요. 네네. 딱 이틀만 무리하잖아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불안이 가버려요. 이게 진짜 한 이틀, 사흘만 수면 부족이 누적이 돼도 정신 상태가 100%가 아니라 되게 좀 위험한 멘탈로 바뀌는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신 분들한테 항상 강조해야 될 게 일과표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불안하시니까 에너지는 있는데 자꾸 밤에 늦게 자가지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는 게 악순환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과표랑 같이 스케줄표랑 같이 가야 돼요. 만약 공부하는 분이라면 하루 공부 시간이 제한이 걸려 있어야 돼요. 왜냐면 더하면 불안이 그냥 막 증폭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안이 증폭이 되기도 하고 오늘 밤 새일 거야 생각하는 순간 집중력이 확 떨어져요. 네, 밤에 새면 되니까. 왜 이렇게 찔리죠? 오늘 밤 10시에 공부를 끝낸다고 제한을 걸어놔야 집중력을 발휘해서 지금부터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는데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밤을 새 준비를 한다는 건 이미 본인이 지금은 당장은 좀 쉬겠다는 뜻이 돼버린단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항상 스케줄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럼 100%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어차피 안 지켜질 거니까 안 만들래요. 맞아. 이 완벽주의랑 같이 가거든요. 맞아요. 너무 완벽한 계획을 한 번에 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획표를 계속 수정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어차피 못 지킬 거니까 안 세워. 그리고 경계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제 뇌 속에 들어갔다 오셨어요? 저 진짜 계획 하루 쫙 다 쓰고 플래너 안 갖고 다니면 안 되는 거의 강박이었다가 최근 한 2년 정도 어차피 플래너대로 안 되는데라고 약간 포기한 상태인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의대 가려고 할 때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데 하루 11시간 공부하면 편도가 부어요. 한 3, 4일 누워 있어야 돼. 방법이 없어. 편도가 부어버리니까. 그래서 8시간도 해보고 9시간도 해보고 해보다가 제가 이제 찾은 제 공부 시간이 10시간이었어요. 그때 재수할 때. 근데 사실 10시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침 4시간, 점심 3시간, 저녁 3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 하루에 공부할 시간이 10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집중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안하신 분들은 에너지가 있으시니까 자기 에너지 믿고 오버런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제가 요새 조금 일이 되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제 40대 중반 후반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체력의 한계라는 거를 처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라톤도 뛰고 수영도 하고 그 다음에 논문 준비도 하고 유튜브 촬영도 하고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난번 우리가 촬영했을 때처럼 듣고는 싶은데 네. 졸린 거예요. 재밌고 너무 좋은 거랑 상관없이 이제 저의 체력의 한계를 느끼니까 똘망똘망한 순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쉬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고 충분히 쉴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나요?
일단은 이런 분들한테 편하게 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쉽죠. 근데 그거 안 그렇죠. 먹어서.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음 주부터 안 오죠.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정신과 의사가 쉬세요 이러면은 예 하고 그냥 가서 안 와요. 정신과 의사도 쉬운 직업이 아니네요. 또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거죠. 적당한 밀당을 또 해줘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솔루션도 드려야 되는데 현실적인 솔루션을 드리지 않으면 이분들이 이제 다 알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쉬지를 못해요. 편하게는 못 쉬니까 그 절충점을 찾는 게 아까 얘기한 시간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무념무상으로 내려놓으면 안 되니까 제가 요즘 많이 쓰는 게 갖고 왔는 게 싱잉볼이에요. 저도 이제 불안할 때도 치지만 생각을 좀 멈추고 쉬어야 되는데 그냥은 못 멈추니까 종 한번 치고 이 소리가 아직 남아있을 때까지만 잠깐만 좀 쉬자 이렇게 하는 거죠. 치고 그냥 요 시간만큼만 좀 쉬자. 요 짧은 시간 10초 20초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게 한번 잠깐 쉬어보고 또 쉬어봤더니 실제로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보상 좀 주어져야 되니까 쉬는 것도 짧게 이제 늘려나가는 거죠. 근데 좋은 방법이네요. 이 소리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나만의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네네. 그리고 개그맨이셨다가 지금은 강사, 작가 생활을 하시는 고명환 선생님의 강연을 잠깐 듣다가 되게 좋은 영감을 얻은 게 뭐냐면 그 선생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자본주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게 여행 가고 돈 쓰고 뭔가 상품을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생산적인 일을 할 때 행복이 온다. 그런 이제 강연이셨는데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휴식이라는 것이 자꾸 뭔가를 해야지 휴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쇼핑 가고 뭐 어디 관광지 가고 뭐 명품 사고 이것이 휴식이라고 이제 생각에 길들여져 있는데 사실은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휴식이 아닌 거죠. 진짜 휴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짜 휴식이거든요. 근데 불안한 사람은 일단 아무것도 못할 수가 없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도 뇌는 열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계속 생각에 굳어져 있어 버린 게 쉬면 안 된다. 일종의 하나의 PTSD처럼 강박이죠. 항상 감정은 기억하고 같이 가거든요. 내가 쉬는데 불안해졌어. 이거는 휴식을 취한다는 것과 뭔가 불안한 기억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쉬기만 하면 엄마한테 혼났어. 그렇죠. 내가 쉬기만 하면 갑자기 보스가 와가지고서는 더 힘든 일을 시켰어. 뭐 이런 경험들. 항상 감정하고 기억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쉬는 것에 왜 죄책감을 가지는가. 그렇죠. 뭔가 죄라는 것을 어디서 배우거나 학습을 하거나 내가 경험을 해버린 것이 응어리가 진 게 과거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죠. 이제 정신 치료를 하고 심리 치료를 하면 거기까지 이제 들어가죠. 비행기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비행기 많이 타시잖아요. 비행기 하면 떠오르는 게 빨리 갈 수 있다. 뭐 여행 갈 수 있다. 우리는 이렇지만 비행기 하면은 사고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비행기하고 사고라는 기억이 매칭이 돼버린 것처럼 이분들한테는 뭔가 안 좋은 단어하고 휴식하고 매칭이 돼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불안을 느끼시는 거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유추해 보건데 불안이 아주 높은 분들은 이렇게 쉬는 시간이 생기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반추로 들어가 버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순간 쉬어야 되는 순간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온갖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이게 차라리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게 낫지 안 좋은 상상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일부러 나를 좀 안 놔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 뭔가 안 좋은 기억이 이제 있죠. 그래서 제가 봤던 되게 좋은 치료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싱잉볼 가져오신 것도 비슷한데 내가 반추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훈련 중에 하나가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래식 음악을 듣는데 이 선율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음악 속에 몰입이 돼서 그렇죠. 다른 생각을 하거나 반추를 못하게 되니까 감각에 굉장히 깊이 몰입하는 연습을 하면 이러한 예술적인 경험을 통해서 반추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계속 일을 하는 상태도 아닌 적당한 휴식이
휴식이지만 멍 때리는 휴식이 아닌 요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를 놔줄 수 있는 연습이 되게 좋은 인터벤션이다. 우리가 예술을 하면 행복해지고 삶이 풍성해지는 게 생산적인 활동이긴 하지만 돈벌이랑 연결이 되진 않으니까 취미로 이제 할 수도 있고 뇌도 그나마 조금 쉴 수 있고 저한테는 그게 이제 복싱인 거고. 운동도 여기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자주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춤이거든요. 음악도 들으면서 내 몸도 비트에 맞춰서 움직이면서 파트너랑도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사실 뇌 입장에서는 굉장히 컴플렉스한 미션인데 어쨌든 춤추는 동안만은 생각이 딴 데로 안 가고 불안도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춤을 춰야 되는지만 신경 쓰다 보면 이게 해소가 되니까. 해소가 되죠.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그러면 돼요. 이제 운동하시고 그림 그리고 음악 듣고 연주하시면서 불안을 그렇게 달래시면 되는데 많이 편찮으신 분들은 저는 춤 못 춰요, 박치예요 이렇게 끝나죠. 그리고 운동은 싫어요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냥 몸을 흔드세요. 이건 할 수 있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병원에 오시는 거는 다 걸어는 오셨으니까 걸으세요. 이거는 이제 걸어가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현실적인. 네, 그렇게 이제 아니네요. 가야죠. 항상 조금씩 늘려가야 되니까 가능하면은 그게 하시고 만약에 못 하시면은 더 쉬운 거는 몸을 움직이는 거니까 사실 몸만 움직여도 불안이 많이 좋아지죠. 저는 되게 피했으면 자녀들을 키우면서 누군가 교육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대로 할 거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되게 좋은 말이긴 한데 그 말 때문에 아예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춤을 추는 것도 좋은 일인데 제대로 출 거 아니면 안 출래가 되게 많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반대로 추천합니다. 어떻게? 시작이 반이다. 그렇죠. 일단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시작하면 그렇죠. 반은 왔다. 그렇죠. 이런 말들이 많이 퍼져요. 저 이거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건 시작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만 올라가지 시작 못해요. 근데 일단 시작하면 이미 반은 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지 말고 불안이 오기 전에 먼저 그냥 시작을 해버리자. 지금도 이거 보면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냥 막 움직여야 돼. 사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찍어야 되니까. 근데 보시는 분들은 마음껏 움직여도 되죠. 우리도 왜 안 돼요? 되죠. 되죠.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흔들거나 아니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거나 신경 쓰거나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타인의 시각을 인지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남이 어떻게 볼까. 요게 있는 이상은 내 불안 버튼을 완전히 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적으로 봐서도 우리의 뇌가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회적 시각, 평판 이런 게 너무 나의 생존에 중요했기 때문에 누군가 딴 사람이 나를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비교할 수밖에 없고 불안이 작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어떻게 하면 남이 나를 보고 있다, 남이 나를 이렇게 볼 거다라고 하는 그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나요? 여기서 또 좀 중요한 시각이 나오는 게 인지행동 치료의 아버지인 에런백 선생님이 불안을 만드는 4대 인지를 정리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위험성의 과대평가거든요. 사실은 너무나 잘 안 일어나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믿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데 비행기 사고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에 여권 두고 오는 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사고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다 여권 안 챙겨서 비행기 못 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대인관계에서의 관련된 불안도 잘 안 일어날 일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큰 망신을 당한다거나 사람들이 나를 되게 만족해 본다거나 하는 일이 사실은 생각보다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적다. 이건 좀 걸쳐 있는 분야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많은 분들이 자기 회사를 다니면서 자신의 실수로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할까 봐 걱정들을 하세요. 저도 늘 그 걱정을 해요. 그러지. 근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직급이 높잖아요. 제 회사니까. 네. 회사니까 직급 높은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도 되는데 사원이고 뭐 대리급이신데 이런 분들 때문에 회사가 망가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기 실수 때문에 회사한테 큰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생길까 봐 그렇게 걱정들 하시는데 그런 일은 잘 안 생긴다. 생각보다 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다음번은 뭐냐면 부정적 결과가 가지고 있는 그 결과물에 대한 파국화 반응이다. 부모님들이 특히 걱정하시는 게 자녀들이 굶어 죽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너가 이렇게 시험 못 보면은 사람들이 너를 안 좋게 볼 것이고 사람들이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은 일을 못 하게 될 것이고 일 못 하게 되면은 돈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빈곤 문제가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굶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1년에 19분, 18분 정도 되신대요. 그러니까 20명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굶어 죽을 염려는 거의 없는 나라인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1년에 14,000명, 15,000명 있어서 맞아요. 하루에 38명, 40명이 자살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할 게 아니라 불안하고 억울하고 외로워서 돌아가실까 봐 그거를 더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는 그 일에 대한 대처 능력, 이건 좀 자존감과 관련된 거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나의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 내가 해봤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그렇죠. 만약에 사람들이 날 미워하면 나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릴 거야. 내가 만약 면접 시험에서 면접관한테 호감을 주지 못했으면은 나는 그걸로 끝날 거야. 내지는 호감을 못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불안하신 분들은 에너지 레벨이 높아서 잘해. 선생님 어떡하지 물어보길래 알려주면은 이미 자기 다 해놨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처 능력이 너무 과소평가인 거지 실제로는 능력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외적 도움에 대한 과소평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고 국가가 있고 우리 상당히 진보된 좋은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도와줄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불안이 상당히 커진다는 거니까 나는 요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에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세 선생님의 네 가지 중요 요소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위험성을 과대평가한다. 두 번째는 위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파국으로 갈 거다라는 어떤 결과물의 파장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재앙이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능력, 내가 이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 또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도 과소평가. 위험도 과대평가, 결과도 과대평가, 나도 과소평가, 주변 사람도 과소평가. 이 네 가지를 하면 약간 이 불안의 프로파일 안에 갇히는 거네요. 이건 어린 시절에 되게 안 좋은 어떤 트라우마의 경험을 오히려 거꾸로 이용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차피 다 망할 거야. 어차피 다 안 좋을 거야. 근데 그래도 내가 경험했던 최악보다는 괜찮을 거야. 약간 이런 게 되게 강하거든요. 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있는데 저는 항상 어차피 다 망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은 항상 그런 불안이 있잖아요. 나라. 그렇죠. 예. 항상 또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얘기가 최악의 순간을 가정하라고도 또 나와요.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항상 또 경영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거 어떻게 해서 망할 수 있을지를 다 파악을 해둬야지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라는 또 자기계발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그 문단만 읽고 끝내면 안 되고 그게 왜 그렇게 쓰여 있느냐 보면은 대책을 마련을 하라는 거예요, 미리. 박사님은 그래 미리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 해줘서 만약에 나락을 가더라도 설명을 할 수 있게도 하고 가기는 싫어요. 가기는 싫지. 근데 나도 대책을 마련해뒀어. 아 진짜요? 네. 이런 게 똑같이 교수님도? 그러니까 동족이라니까 우리가. 저는 말이 너무 많아서 투머치 토크다 보니까 말로 상처도 주고 오해받을 일도 있고 이건 분명히 많이 뿌려져 있을 거다. 맞아. 이게 이제 하나고. 저 상처가 이제 된 사람들한테는 되게 그러니까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사과를 합시다. 미리 네. 가지 않은 나락을 대비하기 위하여. 근데 진짜 이것도 진짜 불안을 이게 우리가 자기 고백처럼 돼버렸지만 이게 되게 불안과 관련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도 맞아요. 좋은 방법이다. 근데 그 대책은 이렇게 유튜브 보거나 이것도 좋지만 그냥 침대에 누워서 대책이 떠오르는 일은 없어요. 보통 걸어 다니면서 찾게 돼요, 방법을. 아니면 책 읽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한테만 자꾸 물어보지 말고 책도 읽고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고민을 상담도 해보면서 네. 나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하나씩 세워놓으면 한 가지만 있어도 돼요, 진짜.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저는 이거는 해본 적이 없지만 제 친구들 중에 그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 꼭 컨닝 페이퍼 들고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컨닝을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컨닝 페이퍼를 뭐가 나올지 빼곡하게 써서 그걸 굳이 주머니에 넣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왜 저럴까? 그냥 시험 보면 되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커서 이제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책을 준비하는 게 어차피 보지 않을 거지만 주머니에 컨닝 페이퍼를 내가 다 써놔야 되는 게 있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쓰는 뭐라도 하면은 해결에 가까워지는데 많은 분들이 불안하면서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막 여기서 책상에다 다 써놨어. 그랬는데 교수님이 야 바꿔 자리 바꿔 그래서 바꿨어. 바꿔갖고 또 그 바뀐 자리에다 또 막 써놨어. 근데 교수님이 또 바꿔 그래서 또 바꿨어. 세 번째 또 바꾸래. 또 바꿨어. 그랬더니 얘가 안 써. 그 형 왜 안 써요? 그랬더니 야 3번 쓰니까 외웠어. 이게 제일 좋네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해결책에 가까워지니까 불안한 거를 가만히 있지 말고 뭘 하자는 얘기를 거든요. 낙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가 진짜 불안 이야기를 하면서 춤도 추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같이 나와주시고 불안에 대한 이야기 나눈 소감이 어떠셨나요?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불안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일종의 외로움이 있었거든요. 약간의 창피함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불안에 대해서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고 박사님하고 소통하면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도 또 들여다보고 경험적으로도 들여다보고 불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저 안에 되게 좋은 재질이 있었는데 그걸 너무 눌러만 놨던 것 같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공감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너무 나쁜 것은 아니다.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거라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감 많이 하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동지의식 느끼면서 이야기 나눴던 시간이었고요. 불안은 뇌 안에서 없앨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시스템이니까. 다만 과하게 작동해서 나라는 존재의 어떠한 온전한 능력을 펼칠 수 없게 할 때 문제가 되는 거라서 이 레이더의 민감도를 위협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시스템을 내가 조금씩 제어해가는 법만 배우면 불안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불안 덕분에 많은 것을 이루기도 하고 또 불안 덕분에 또 정말 안 좋은 것을 피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불이라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불안을 쬐고 있는 것도 더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만약 불안한 무언가가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그것을 본인의 마음을 더 탐구하면서 정확하게 어떠한 것들이 나의 불안 버튼을 누르나, 어떤 기억 때문에, 어떤 감정 때문에 이 불안이 나를 힘들게 하나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불안이 좀 불편한 친구일 수 있지만 이 친구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 보면 또 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해주는 친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을 적으로 두지 않고 불안을 따뜻한 불처럼 쬐면서 불안과 함께 더 나은 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윤영근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